경북 청송군 청송읍의 좁은 골목길에는 여름 오후에 뜨거운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모퉁이에 자리한 두안상회의 나무 간판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쌀 한 가마니만 외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 한 분이 허리를 굽히며 간청했습니다. 김두한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추수 끝나고 갚으시면 됩니다. 그는 42살의 나이에도 반듯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정갈한 옷차림, 그리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동네 청년회의 총무로 활동하며 마을 행사 때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가게 한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2살의 맏딸 미영. 사람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존경스러운 눈빛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이 닫히고 집 안으로 들어서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자 아버지는 가게 문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뒤뜰에서 빨래를 널던 어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둘째 수경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영아, 이리 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낮에 들었던 그 온화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만이 방 한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불을 펼쳐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용히 해.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힘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천장의 나무결을 세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1, 2, 3, 99, 100. 끝나고 나서 아버지는 다시 그 온화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이제 많이 컸구나. 이건 아버지와 미영이만의 비밀이야.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오니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경이는 막내 지영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잠시 내게 머물렀을 때 나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안다. 그녀도 당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상한 가장의 모습으로 반찬을 덜어주며 가족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영아, 오늘 가게 일 잘 도와줬더라. 우리 딸이 참 똑똑해. 네, 아버지.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밥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동생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을 때 수경이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응? 괜찮아? 그 짧은 질문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도 괜찮지? 응.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지영이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무언의 다짐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가게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장부 정리, 계산, 외상 기록 등을 배웠습니다. 박 노인이 가끔 와서 회계 일을 봐주곤 했는데
그에게서 숫자의 원리와 기록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영 양은 머리가 참 좋구먼. 이런 일은 정확해야 하는 거야. 한자라도 틀리면 큰일이 나거든. 박 노인의 말을 듣다 보니 아버지의 장부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금액이 기록되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이름이 적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에 찾아오는 박만수라는 사채업자의 존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올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긴장이 배어났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나는 가게 뒷방에서 아버지의 또 다른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박 노인이 보는 장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거래인데도 금액이 다르고 없던 빚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박만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수경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지영이의 작은 콧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내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창 밖으로는 여름밤의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우리 집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새벽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도 가게에는 손님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계셨고 어머니는 뒷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경이와 함께 가게 앞 평상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막내 지영이는 마루에서 혼자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8살의 지영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언니, 수경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10살인 수경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응? 어젯밤에 아버지가 내 방에 오셨어. 그 순간 내 손이 멈췄습니다. 콩 한 알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언니도. 그렇지? 수경이의 눈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콩을 골랐습니다. 매미 소리만이 무더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나물을 무치는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그만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면서 왜?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40도 안 된 나이에 벌써 늙어 보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집의 가장이야.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어머니, 그만해라, 미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마을의 김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여러 집안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이니? 혹시 어른이 아이에게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니? 어른이 아이한테 나쁜 일을 하겠어?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어른 일에 참견하는 게 아니야. 집에 가서 공부나 해. 김할머니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나와 수경이는 마당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이는 벌써 잠들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수경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아버지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잘못은 아니야.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멀기만 했습니다. 언니, 지영이는 어떻게? 그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와 같은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우리가 지켜야 해. 어떻게? 방법을 찾을 거야. 무슨 방법? 나도 확실한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신호를 정하자. 신호? 아버지가 누구를 부르면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거야. 핑계를 대서라도. 수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영이는 절대 혼자 두면 안 돼. 항상 우리 둘 중 한 명은 지영이 곁에 있어야 해. 알았어, 언니. 우리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약속하자. 서로 지키기로. 응. 우리는 그 돌멩이를 우물에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는 더욱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계산을 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장부에서 이상한 점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만수와의 거래 기록이 이상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금액이 적혀 있었고 박만수가 가져간 돈의 기록이 실제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박만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 사장, 이번 달 이자가 좀 부족하네. 아, 그게 장사가 영 안 돼서 말입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리라고? 내가 자선 사업하는 줄 아나? 박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서움을 이용할 수 있다면. 박만수가 떠난 후 나는 아버지의 진짜 장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는 박만수에게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이미 갚은 것처럼 속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박만수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수경이와 지영이가 잠든 후 나는 혼자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괴물을 괴물에게 맡긴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른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거짓을 박만수에게 알려주겠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여름이 깊어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박만수가 찾아오는 횟수가 잦아졌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늘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박만수가 저녁 늦게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김 사장,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제발 며칠만 더. 며칠? 벌써 2달이나 늦었어. 이자까지 합쳐서 얼마인지 알아? 나는 부엌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돈 준비 못하면 그땐 가게고 집이고 다 내놓아야 해. 박만수가 떠난 후 아버지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밀어먹을. 어디서 돈을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지영이 방으로 향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야. 나는 재빨리 일어나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지영이는 아직 어려요. 비켜. 안 돼요. 아버지의 손이 내 뺨을 때렸습니다. 귀가 윙윙 울렸습니다. 감히 나한테. 그때 수경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신. 수경아. 나는 수경이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언니들, 왜 그래? 지영이의 천진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끌끌 차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세 자매는 한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언니 무서워. 지영이가 내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8살의 작은 몸이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마을의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장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좋지 않은 일을. 이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저와 수경이가 집안일에 남이 끼어들 수 있는 줄 아나? 이장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마을의 기둥 같은 사람이야. 그런 분을 헐뜯으면 안 되지. 하지만 어린 것이 상상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효도나 해라. 이장님도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같았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면소재지까지 걸어갔습니다. 파출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순경님은 다른 마을에 일이 있어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세요? 글쎄, 며칠 후에나 오실 것 같은데. 며칠 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아버지의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박만수에게서 빌린 돈은 총 5,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기록해둔 장부에는 3,000원만 빌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갚았다는 기록들도 대부분 가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장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박만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채업자들에게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거짓 정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진 빚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쟁이들은 모두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박만수가 아버지의 거짓말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른 빚쟁이들까지 알게 된다면? 저녁 무렵 아버지가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경이와 지영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가게 뒷방에서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만수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진짜 빚이 얼마인지, 가짜 영수증은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보내면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박만수는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른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괴물을 괴물에게 맡기는 거야.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괴물이었습니다. 박만수도 괴물이었습니다. 그 괴물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는 박만수의 사무실로 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면소재지까지 가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여름 오후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편지는 이미 보내졌습니다. 며칠 후면 박만수가 그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올 것입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수경이와 지영이를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영이를. 8살의 지영이만큼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경이에게만 말했습니다. 수경아, 곧 집안에 큰 변화가 있을 거야. 무슨 변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놓지 말자. 수경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가 무슨 일을 한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밤의 벌레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고요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나는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게 편지를 보낸 지 사흘 후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공기는 끈적하고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무렵 박만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그와 함께였습니다. 김 사장, 나와! 박만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 많이 하지 마. 그냥 나와! 나는 부엌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박만수를 따라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예요? 모르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7시, 8시, 9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경이와 지영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바깥을 지켜봤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어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영아, 내가 뭔가 했니? 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게 혹시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시, 12시, 그리고 새벽 1시.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게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기 봐. 저게 뭐야? 나는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앞 평상에 하얀 보자기로 덮인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들춰봤습니다. 그 순간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장님을 불러와.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이장님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왔습니다. 간단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사인은 타살로 보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아마 빚 문제일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모두 박만수를 의심했지만 누구도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김 사장이 사채 때문에 고생했다더라. 박만수가 어젯밤에 왔다던데. 그래도 사람을 죽이다니. 하지만 박만수는 이미 마을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미해결로 묻혔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지 후련해하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김두한도 참 복잡한 사람이었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했지만 집안 사정이 어땠는지 모르겠네.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짐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아버지의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으로 불러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장례가 끝난 후 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미영아, 이리 와. 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한 거구나. 어머니, 아니라고 하지 마라. 나도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영아. 어머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보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험금은 3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경이가 내게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까? 아니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무서워. 뭐가? 이제 우리끼리만 남은 게... 나는 수경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우리끼리라서 오히려 다행이야. 정말? 응.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지영이가 우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언니들, 아버지는 언제 와? 나와 수경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아버지는 멀리 가셨어. 언제 와?
안 와.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지영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그래도 언니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용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너 공부 계속하고 싶지? 네. 대구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 거기선 아무도 우리를 몰라.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대구. 큰 도시였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공부도 하고 수경이와 지영이도 좋은 학교 다닐 수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그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우리는 잘 살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1954년 가을, 우리는 대구로 이사했습니다. 시내 변두리의 작은 한옥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머니가 짐을 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수경이는 동네 국민학교에, 나는 야간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청송에서 배운 장부 정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영이는 금세 새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며 천진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언니, 여기가 참 좋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무섭지 않아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나는 야간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야간부에 진학했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했습니다. 수경이는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있어 미술부 활동을 했습니다. 어두웠던 그녀의 얼굴에도 밝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어느 날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왜?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우리 같은 아이들을. 나는 그녀의 다짐을 응원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솜씨가 좋아 단골들이 늘어났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3살 되던 해 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박승호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남자라면 모두 아버지와 같을 거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내 과거를 알게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과거는 과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용감했어요.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에게서 존중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친구만 참석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수경이는 사범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꿈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회계사가 될 거야.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왜? 언니가 멋있어서. 가족 모두가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미영아, 고맙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어머니, 내가 못난 어미였지. 용서해다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나는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승우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어린 소녀가 가정폭력으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뭔가 해야겠어. 승우에게 말했습니다. 뭘 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우리 같았던 아이들을.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할 건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쉼터 같은 걸 만들고 싶어. 1980년 나는 새벽에 집을 설립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을 위한 쉼터였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작은 건물에 5명 정도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경이도 교사가 된 후 도와줬습니다. 지영이는 회계사가 되어 재정 관리를 맡았습니다. 언니, 이 아이들 눈빛이 예전 우리와 똑같아.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씩, 한 가정씩 변화시켜 갔습니다. 2020년 나는 80살이 되었습니다. 새벽의 집은 이제 대구 전역에 5개의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500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도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12살 내가 그랬던 나이입니다. 눈빛이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에 왔어. 우리가 지켜줄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경이는 여전히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임 후에도 새벽에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영이는 결혼해서 2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할머니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유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미영아, 잘 살았구나.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승호는 70 후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우리는 함께 새벽에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보, 후회한 적 있어? 어느 날 승우가 물었습니다. 뭘? 그때 그 일을, 편지를 보낸 걸?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지영이도 다른 많은 아이들도. 그럼 됐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구 시내에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들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나의 고통이 다른 아이들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라 이 삶 자체였습니다. 살아남아서 다른 아이들을 구한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네. 승우가 말했습니다. 응. 매일 새로운 새벽이 와.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새벽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듯이